안녕하십니까. 다원에서 1학년 국어를 맡아서 수업하고 있는 윤성원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는 방학 동안 아이들이 어떤 공부를 하는 것이 이 짧은 여름방학을 좀 효율적으로 보낼 수 있을지 이제 그것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네, 방학이 좀 길지가 않으니까 이 짧은 시간 동안 이거저거 많이 욕심은 나는데 이런 거 저런 거 많이 하다 보면 이도저도 아니게 또 시간을 보내게 되거든요. 그래서 순서는 이제 제가 요번에 문학 특강하고 이제 문법 특강 두 가지를 엽니다. 그래서 문학 수업의 필요성, 그리고 저의 학습의 특징, 그리고 문법 수업의 필요성과 또 제 수업의 어떤 특징, 요 두 가지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아이들에게 지금 이제 문학 공부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아이들이 1학년 지금 1학기 중간고사를 이제 다 치르고 나서 어떤 친구는 문학이 쉬웠다고 하는 친구도 있을 거고 어떤 친구는 문학이 좀 어렵다, 중학교 때랑 다르게 문학이 힘들었다라고 하는 친구도 있을 겁니다. 저는 두 친구 다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신의 수준에 따라서 아이들이 어떤 친구는 문학이 쉬웠다고 할 거고요. 어떤 학교의 문학의 난이도가 높은 경우에는 아마 문학이 좀 생소하게 느껴졌을 겁니다. 근데 문학이 이제 문제는 뭐냐면요. 이 내신의 문학이 내신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내신에서 문학이 어렵거나 혹은 내신의 문학을 너무 쉽게 공부한 친구들은 결국은 수능에서 탈이 납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강남뿐만 아니라 뭐 전국에 있는 대부분의 고등학교의 선생님들은 다 비슷하실 거예요. 결국은 내신하고 수능 공부는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머님들께서 내신 공부가 따로 있고 수능 공부가 따로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으시거든요. 그런데 아이들 성적을 이렇게 좀 비교해 보면요. 그러니까 모의고사를 잘하는 친구가 내신 성적이 나쁜 경우는 없고요. 내신을 잘하는 친구가 또 모의고사를 못 보지 않습니다. 근데 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어머니께서는 아니다. 우리 아이는 모의고사는 잘하는데 내신만 안 나와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것을 전국 등급으로, 모의 같은 경우는 보통 전국 등급으로 비교를 하시잖아요. 근데 내신은 이 강남의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별로 학교의 모의고사를 보고 난 이후에 학교별 모의고사 등급을 낸 걸 보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자, 그 말씀은 뭐냐면 결국은 내신 공부도 수능 공부처럼 해야 되고요. 기준을 잡을 때 수능 공부도 내신 공부처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말씀이 뭔지 이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강남에 있는 어떤 중학교의 문제를 제가 대표적으로 하나 샘플링해서 가져온 겁니다. 보시면 선지가 상대적으로 다 좀 짧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이건 이제 고등학교 문제입니다. 난이도가 높은 문항도 아닙니다. 난이도가 높은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기를 수능에 있는 보기 문항처럼 외부 보기까지 주어져서 추론하는 문제들이 보통은 출제가 됩니다. 이거는 보통 아이들이 시 작품을 풀었을 때 제일 첫 번째로 나오는 서술 방식이나 표현 방식을 묻는 문제예요. 그런데 앞에 있는 문항하고 비교해 보면 확연하게 선지의 길이가 길어진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게 최근의 수능의 경향입니다. 작품에 대한 어떤 정보를 단독으로 묻지 않고 다른 작품과 비교해서 묻는 것들이 대부분이고요. 공통점 혹은 차이점을 물어보는 것도 당연히 포함이 됩니다. 자, 근데 이거는 원래 알고 있었던 거 아닌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이제 문제는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이 여기 어디에 있냐는 겁니다. 선지가 짧으면 정보를 보통은 한 가지만 물어봅니다. 자, 한 가지만 본인이 한 가지가 있고 없고에 대한 판단만 딱 떨어지면 문제를 정확하게 맞출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고등학교에서 문학의 문제는 자, 보시면 뭐 하자가 청자에게 말을 건네는 어투로 친근감을 드러내고 있다. 너무 쉬운 일상적인 용어죠. 말을 건넨다. 그리고 친근감을 가지고 있다. 근데 문제는 이게 너무 일상적인 언어라서 문제가 됩니다. 아이들에겐. 일단 말을 건네는 것부터 기준이 모호합니다. 자, 내가 누구를 부른 게 말을 건네는 건지 내가 물어본 것 같기도 하고 이 정도면 나는 쟤한테 말을 건넸다는 생각이 드는데 왜 선생님은 아니지? 이런 식으로 이제 그때부터 기준이 모호해지기 시작해요. 친근감은 더 난리가 납니다. 자, 어떤 친구는 맨 앞에서부터 친근감이 있었던 것 같고 어떤 친구는 뒤로 갈수록 친근감이 더 심해지는 것 같고 이런 일상적인 용어로 최근에 수능에서 예전에 썼던 것처럼 문학적 용어나 개념을 딱 떨어지는 단어로 묻질 않고요. 화자가 청자에게 말을 건넨다, 친근감이다, 혹은 뭐 어조의 변화다, 지향하는 가치다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봤을 때는 그 기준을 세우기가 너무 모호한 단어들로 바꿔서 물어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신도 이런 식으로 출제하는 학교들은 아이들이 아마 이번 첫 시험을 굉장히 힘들게 치렀을 겁니다. 저희 반 친구 하나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번에 기말고사 반에 새로 들어온 친구인데 본인은 문학을 완벽하게 공부하고 갔다는 거예요. 각 시에 있는 표현법도 다 외웠고 학교에 선생님이 필기해 준 것도 다 보고 갔다는 거예요. 근데 중학교 때는 그렇게 공부를 하면 다 맞을 수가 있었는데 정확히 말하면 일주일만 공부하면 맞죠. 자, 그런데 요번 시험에서는 뭔가 다 답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1번부터 5번이 전부 다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러면서 자기가 결국은 막 망설이다 골랐던 것이 다 틀렸다고 저한테 막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자, 근데 그 친구가 말했던 바로 그 모호하다는 것이 아이들에게는 바로 이런 식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공부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아까 그 고등학교 문항하고 중학교 문항의 이제 차이를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은 고등학교는 선지 길이가 길고 작품 비교하는 복합적인 문제가 많고 그리고 보기의 정보를 지문과 연결지어서 판단하는 문제도 많다. 그래서 아이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를 한 번에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 이런 거는 두 번째로 차치하고서라도 일단은 문학의 용어나 개념을 단순히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범위와 기준을 세울 수 있어야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말을 건네는 어투라고 했을 때는 지금 기준이 있습니다. 수능의 기준이에요. 구체적인 청자가 나와야 됩니다. 그게 하다못해 구체적인 청자가 뭐 비둘기나 갈매기여도 누군가가 나와줘야 돼요. 그런데 아이들은 그러면 만약에 사람이 아닌 게 나와가지고 사람이 아닌 거한테 말 거는 건 이건 말을 건네는 게 아니지 않냐. 나 혼자 하소연한 거지. 맞는 말이죠. 하소연을 한 거죠. 그런데 말을 건네는 어투라는 기준이 수능에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일단은 그런 명확한 기준을 세워줘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준을 바탕으로 긴 선지에 있는 2가지 이상의 정보를 꼼꼼하게 확인하고 체크하는 문제풀이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이거를 지금 하지 않으면 나중에 1학년 때 내신에 치다가 3학년 가면 길을 잃습니다. 아이들이 문제 푸는 습관은 쉽게 안 바뀌거든요. 자, 그래서 일단은 그런 어떤 기준을 명확하게 세워준 문학의 용어나 개념을 바탕으로 해서 이런 식의 긴 선지, 그 다음에 보기의 정보를 같이 연결지어서 판단 짓는 이런 문항들을 연습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항상 아이들한테 이제 경계시키는 게 있습니다. 중학교 때 공부하던 식으로 단순히 어떤 문학의 용어나 개념을 암기하는 건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아이들이 역설법을 외우지 않아서 문제를 틀리는 게 아니에요. 역설법을 외웁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역설법이 뭐야? 그러면 개념정의는 엄청 잘합니다. 또 강남 친구들이니까 선행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문법이든 문학이든 용어나 개념을 물어보면 아주 일사천리로 대답을 해요. 근데 그걸 지문에서 찾지를 못합니다. 본인이 무슨 말하고 있는지 본인도 모릅니다. 그냥 달달달 단순히 암기하고 있는 내용을 본인이 안다고 착각하는 거죠. 그래서 역설적인 표현 이런 말이 나오면 애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들이 생각했을 때 말 안 되는 기준이 또 엄청 많아요. 이것도 말이 안 되고 저것도 말이 안 되고 과장법도 말이 안 되고 근데 그 기준이 사실은 명확하게 있다는 것을 아이들한테 가르쳐 줘야 되기 때문에 모든 용어나 개념은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자, 그리고 작품 정보에 대한 암기식 학습도 이건 중학교 수준의 학습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양한 작품에 내가 어떤 작품에 나와 있는 표현법만 암기한 것이 아니라 다른 작품을 보고서도 내가 보고 공부했던 표현법이나 개념을 실제 적용해서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주관적이고 모호한, 제가 이거 사실 아이들한테 큰 병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제가 아이들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 문학적 감도 없는데 자꾸 감상을 하려고 하냐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친구들이 본인은 문학을 감상하고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건 감상이 아닙니다. 망상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친구들은 그냥 본인이 생각해 놓은 어떤 애매하고 모호한 느낌적인 느낌으로 보통 문제를 풀거든요. 근데 수능의 국어는 감상력을 물어보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내신에서도 본인의 개인적인 감상력을 물어보지 않습니다. 자, 본인은 거기서 감상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정보를 찾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관을 최대한 배제하고 지문에서 근거를 찾는 객관적인 학습을 저는 지향합니다. 아이들이 이 훈련을 했을 때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깝지만 국어를 좀 폭넓게 공부하고 깊이 있게 공부하는 게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문제에서 물어보고 있는 정보를
내가 정확하게 추려내서 그거를 지문에서 근거를 찾아내는 게 정확한 문제풀이 방법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아이들이 이제 수동적이고 의존적인 학습 방법이 지금도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 고등학생이기 때문에 알아서 혼자서 해라고 제가 아이들을 버려두겠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아이들이 선생님이 시키는 거, 그 다음에 내준 숙제 이것만 하다 보면 뭐뭐에 급급하냐면 숙제 난 다 했어. 난 숙제 다 끝냈는데 근데 왜 성적이 안 나오지? 이런 결과가 나와요. 그 문제가 뭐냐면 똑같은 문제를 틀렸어도 그걸 틀린 이유는 천차만별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이 열이 나는 이유는 100가지가 있잖아요. 똑같습니다. 저는 점수가 동일하다고 해서 증상이 같다고 그 증상만 보고 원인을 같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일단은 문제를 풀이하고 그다음에 오답을 하면서 내가 취약한 부분이 뭔지를 아는 것부터가 진짜 국어 공부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수업은 일단은 문학은 이런 방향을 이제 가장 중점적으로 좀 염두에 두고 수업을 하고요. 두 번째 이제 문법 수업입니다. 자, 그럼 문법은 문학은 이래서 중요한데 문법은 왜 중요할까? 일단은 2학기 내신이죠. 자, 2학기 내신에 중세 국어가 들어갑니다. 아이들은 현대 국어도 어려워요. 현대 국어도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중세는 그때부터는 영어만도 못해요. 이 말은 본인들에게. 이건 완전히 외국어도 아니고 고대어거든요, 아이들에게. 그래서 안타깝게 이제 기말 중간 이렇게 시험 범위만 나왔을 때 열심히 하면 좀 점수가 잘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게 수학 공식만 안다고 문제를 잘 풀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처럼 아이들이 한 번의 수업만으로는 사실 문법을 완벽하게 이해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2학기 내신 범위가 이제 중세 문법과 한글 맞춤법인데 일단 중세는 고대어와 같기 때문에 어렵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한글 맞춤법은 이게 음운 변동을 다시 타고 들어가는 겁니다. 제가 이 교육과정 개정되면서 가장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긴 한데 사실 한글 맞춤법은 음운 변동을 바탕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이미 중간고사 때 우리는 음운 변동을 잘 했고 다 했으니까 이제는 그러면 한글 맞춤법도 잘하겠네요. 그래야 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이들은 정확하게 보름만 지나면 문법은 다 까먹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쯤 되면은 아무 정보가 머리에 남아있지 않아요. 뭔가 과거에 내가 그런 걸 했던 것 같기도 하죠. 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는 복습을 다시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중세문법 같은 경우는 난이도가 높은 학교 같은 경우는 내신에서 현대문법과 비교하는 문항까지 출제가 됩니다. 이거는 제가 수업했던 학교들이 다 이랬었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사실 비교하는 수업을 해줘야 되고요. 한글 맞춤법 같은 경우도 역시 원리를 바탕으로 그래서 왜 한글 맞춤법 표기가 A와 B가 달라지는지에 대한 원인을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공부를 해둬야 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공부한 게 내신에만 의미가 있느냐? 아니죠. 1학년 이 공통과정은 수능에서 가장 많이 반영을 하고 있는 범위입니다. 특히 문법은 더 그래요. 그래서 보통 지금 문법에서 최근에 가장 많이 첫 번째 지문제 시형으로 출제되는 문항들은 다 1학년 공통국어, 국어과정을 바탕으로 한 범위들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두어야지만 아이들이 나중에 수능까지 이 문법 공부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공부해 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일단 문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문법 외워야죠. 외워야 되는데 단순함기를 해서는 너무 이 기억의 길이가 짧습니다. 그래서 원리와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왜 저런 변동이 일어나는지, 왜 저런 현상이 나타나는지 이런 거에 대한 원리를 이해하고 암기하고 적용을 해야 되고요. 또 제가 아이들이 치떨리게 꼼꼼하게 복습 테스트를 봅니다. 저는 이 객관식 오디선다로 복습 테스트를 잘 보지 않습니다. 물론 필요할 경우에는 시험 전에 파이널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그렇게 보지만 평상시 복습 테스트는 아이들이 추론을 합니다. 답이 3번인 걸 몰라도 1, 2, 4, 5가 틀린 것 같으면 3번을 그냥 골라내죠. 그럼 이거는 아이가 그 문제는 맞았어도 그 문제에 나와 있는 정보에 대한 이해는 못한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1학년 문법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문학 모두 저는 무조건 제가 만든 아주 꼼꼼한 복습 테스트로 점검을 하고요. 그리고 이 자료 자체를 저는 이게 아무래도 내신만 염두에 두고 한 수업이 아니기 때문에 강남 내신은 물론이고요. 거기에 모의고사 기출 그리고 문학 같은 경우에는 EBS 수록에 최근에 많이 되고 있는 그런 다빈도로 수록되고 있는 작품들을 모두 연계해서 교재 수록을 해서 교재로 참고를 합니다. 그래서 수업 내용을 이제 복습하고 적용할 수 있는 모의고사 과제는 왜 내주냐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배운 것만 아는 게 아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지문에도 적용해서 다시 풀어볼 수 있도록 풀이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해야 되거든요. 전 아이들이 여기 이 4주 동안 작품을 배우면 몇 개나 배울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걸 배웠다고 해서 실제적으로 본인의 학습에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되겠어요. 제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거는 그 지문들을 바탕으로 해서 다른 지문들을 읽고 이해하고 풀이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일단 제가 직접 이제 질의에 대한 답을 다 주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때그때 궁금한 걸 바로 해소할 수 있다는 것도 이제 장점이죠. 문학은 제가 5주차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고전문학 2회 그리고 현대문학 3회인데 모두 시와 산문은 포함이 됩니다. 현대문학의 비중을 많이 늘려놓은 이유는 아이들이 고전문학을 어려워할 거라고 보통 생각하시는데 고전문학을 어려워하는 것은 처음에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고전문학은 대부분 문항의 난이도가 낮은 편이에요. 근데 의외로 어려운 건 현대시, 현대소설이거든요. 요 부분을 굉장히 많이 어려워하고 또 이 부분에서 적용 훈련을 많이 해야지 고전 문학을 더 쉽게 풉니다. 그래서 문학은 5회차 그리고 문법은 총 4회차로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중세국어 이외에 한글 맞춤법은 음운 변동 복습이 같이 포함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문학은 16일 그리고 문법은 18, 19 제가 이 두 강좌를 열어놨는데요. 저는 뭐 아이들이 이번 여름방학 동안 사실 할 게 굉장히 많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숙제나 이런 거 어머님들께서는 숙제 많이 내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실 거예요. 근데 저는 적절한 정도의 숙제 양을 가지고 제대로 된 공부를 하는 것이 사실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숙제가 많냐라고 하면 숙제는 적당합니다. 대충 모의고사 한 회분 정도의 숙제. 그리고 만약에 복습 테스트를 이제 통과하지 못한 경우, 제가 이제 복습 테스트를 OX로 많이 봅니다. 그래서 OX를 보고 나면 그 O든 X든 50%의 확률이니까 잘 맞출 것 같지만 다 갑니다. 그냥 거의 뭐 한 명 정도 통과를 할까? 요 정도 되는데요. 그 틀린 어떤 테스트를 가지고 본인이 틀린 부분을 스스로 직접 교정하고 오류를 다시 재점검할 수 있도록 일단은 그런 식으로 아이들 클리닉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짧은 방학이지만 좀 저와 알찬 시간을 통해서 아이들이 진짜 문학 그리고 문법의 내실을 키울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내신을 뭐 2학기 내신을 시작할 때나 혹은 모의고사 준비를 할 때도 좀 도움이 되는 수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